저번 때 김법무관이 쭉 민법 쭉 해오면서 마지막에 민법 총칙을 하고 조금 막 그 시간상 자세히 까지는 않으면서 핵심적인 것을 요령껏 필요한 만큼 전달했으니까 여러분이 그걸 뼈대로 해서 점차점차 익혀나가면 되는 건데, 보통에 오는 민법 총칙을 배치상 판덱텐식이라고 해서 총칙 규정을 모아놓은 것을 처음에 보게 되는데, 공부의 어떤 학습의 효율성 때문에 계약법, 불법행위법, 물권법 등등을 먼저 보고 민법 총칙을 마지막 보는 형식을 취했어요. 그럼 우리는 다시 오늘은 민법 총칙을 보완하는 이런 강의를 하도록 할 거예요. 민법 총칙을 배우면 법학의 기본에 대한 이런 것이 처음에 조금 설명돼요. 저번 김법무관 수업에서 법원이라는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대법원, 고등법원 할 때 법원이 아니라 이 경우는 법의 어떤 존재, 근거, 연원 이런 의미에서 법원, 한자가 좀 틀리죠. 그런 것을 주의하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법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한다면, 법의 연원, 존재 형식으로서 법학 개론 내지는 약간 상식적인 건데 성문법, 불문법이 있다. 뭐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도 들어봤을 거예요. 성문법의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민법, 형법 이렇게 법전으로서 나타나는 것을 들 수 있고, 불문법의 대표적인 것은 관습법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이야기가 어디서 민법 총칙에 등장하냐면 첫 번째 1조에서 등장해요. 민법 제1조의 제목이 법원, 이런 한자의 법원이라고 하면서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해서 법률이라는 성문법, 그 다음에 불문법으로서 관습법, 그 다음에 조리에 따른다. 그래서 교과서를 이제 민법 총칙 교과서를 읽어보면 관습법의 효력이 이 성문법인 법률 민법하고 대등한 효력을 갖느냐, 보충적인 효력만에 그치느냐 등등 논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럼 처음부터 무슨 막 학설 이런 거를 장황하게 공부하는 것도 뭐 자기 성격상 꼼꼼하게 뭐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나는 권장하는 방법은 처음에는 그런 세세한 것까지 자세히 파고들면서 읽어 나가기보다는 큰 그림으로서 대충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나서 세세한 것을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은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교과서 상으로는 뭐 관습법의 요건이 어떤가, 관습법의 효력이 어떤가 등등 교과서를 읽으면 자세히 나와 있지만, 우리는 지금 그냥 큰 개요적인 이야기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관습법, 조리에 의한다, 이런 식으로 제1조 민사에 관한 어떤 적용에 있어서 그렇다. 근데 상법 1조에 가면 또 조금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상법에 가서 보면 민법과 달리 상법의 1조에 가서 보면 이때는 법원이란 말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상사 적용 법규라고 그래서 상법 제1조를 보면 상사에 관해서 본법의 규정이 없으면, 즉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간습법에 의하고 상간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법 제1조에 보면 민법보다 상간습법이 더 앞에 있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민사에 관한 민법에서는 민법 다음에 본법에, 즉 민법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됐는데, 상사 적용 법규에 있어서는 오히려 민법에 앞서서 상간습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교재, 지금 여기 교재 상법에 관한 부분 가서 보면 그 규정을 내가 써놨어요. 한번 뒤로 갔다가 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안 간 건데, 교재 상법에 가서 교재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조금 하고 있고요. 헌법이라는 성문법, 그 다음에 법률, 즉 민법, 그 다음에 명령, 규칙, 이런 게 법학 개론적인 이야기예요. 명령, 규칙, 그 다음에 자치법규, 그 다음에 국제법의 영역에서 조약, 이런 것이 성문법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한편 불문법으로는 관습법 등이 있는데, 이 관습법은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성문법을 적용하고 성문법 규정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관습법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를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교과서를 보면 나오고 있어요. 다만 보충적 효력에 그치는 게 아니다라는 입장도 있을 수는 있어요. 최근에 관습법에 관한 것 중에 특이하게 판례의 종중 구성원의 자격에 대해서, 종래는 남자들만 종중 구성원의 자격은 그랬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성도 자격이 있다라는 판례가 나오면서 종중 구성원의 자격은 민법 1조가 정한 바에 따라 조리에 의해서 보충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보면은,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의 효력에 대해서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하면서 조리에 의해서 보충됐는데, 그래서 쭉 보면 여성의 경우도 성년 남자만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하고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래의 관습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이런 판례가 최근에 있었고, 요거는 대단히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에 있어서 변론을 열어서 했던 재판이었었어요. 원래 대법원은 그때 말했듯이 법률심이라고 해서 서면으로 심리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법정에 가서 변론한다 이런 과정이 없는 게 원칙인데, 이 경우에는 특별히 변론이 열려가지고 재판이 이루어졌던 사건이었었어요. 그래서 세간의 관심이 많았던 사건이었었어요. 근데 그러한 어떤 실질적인 세간의 관심 말고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관습법 조리 뭐 이런 것이 나오는 판례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커요. 종중이라는 거는 뭔지는 알지요. 일정한 어떤 이렇게 선조와 그 후손들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종중은 나중에 자주 쓰이는 용어가 권리 능력 없는
단체의 대표적인 거예요. 종중이. 권리 능력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민법에서 우리가 권리 능력을 민법 총칙에서 계속 배우는데요. 자연인과 법인이 권리 능력을 가지는데 이 법인으로서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절차적인 뭐 이런 게 좀 번잡하니까 사회적인 활동의 실제로서는 법인처럼 어떤 조직이 있는데 단체로서의 조직이 있는데 실제 법인 설립 등을 하지 않아서 권리 능력이 없는 그렇지만 설립을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없지 실제적인 활동의 주체로서는 거의 권리 능력 있는 거의 어떤 법인과 마찬가지의 실제가 있는 이런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 능력 없는 단체라고 불러요. 무언가 이유 때문에 법인격을 취득하지는 않았어요. 법인격을 무언가 이유 때문에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그것만 뺀다면 법인처럼 실제적인 활동을 하는 이런 조직을 권리 능력 없는 단체라고 해요. 그 권리 능력 없는 단체에는 우리가 단체의 종류에는 사단과 재단이 있어요. 사단은 사람으로서의 조직이에요. 재단은 돈 갖고 만든 조직이에요. 장학회 같은 게 재단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재단이라는 조직. 사단은 사람이 어떤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에는 사단과 재단이 있는데 무언가 이유 때문에 권리 능력을 취득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조직으로서 다른 거는 거의 법인급인 경우를 우리가 권리 능력 없는 단체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게 종중이에요. 예컨대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것도 권리 능력 없는 단체예요. 그래서 그런 조직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저번 때 비법인 단체, 비법인 사단. 그때 비법인이 권리 능력 없다라는 의미에서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비법인 사단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직체에 대해서 민법에서는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법인, 권리 능력 없는 이란 말을 쓰는데 좀 더 이쪽 절차법적으로 와서 보면 이러한 주체가 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주체성을 부여받고 있어요. 주체성을 부여받고 있어요. 그래서 민사소송법 52조 등을 보면 이러한 권리 능력 대칭되는 개념이 저번 때 얘기했듯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권리 의무의 주체니까 권리 의무를 둘러싸고 법률 관계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긴다면 분쟁을 해결받기 위해서 절차에서 주체로 등장할 수 있는 그 자격을 당사자 능력이라고 불렀는데 권리 능력자를 그대로 소송해서 주체성을 인정해서 당사자 능력자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자연인과 법인이 당사자 능력자가 되는 건 당연한데 하나 특이하게 지금 실체법에서 권리 능력이 없다라고 했던 이런 종중 등은 소송법에서는 독자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어요. 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 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하나 알아두세요. 지금 다시 정리해 본다면 이 종중과 관련돼서 종중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종중의 개념에서 권리 능력 없는 단체 이런 것을 얘기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로 권리 능력 없는 단체에 만약에 소송상 주체성을 그대로 실체법에서 권리 능력 없다라고 해서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분쟁이 생겼을 때 누가 등장해야 되냐면
그 구성원, 종중원들이 다 등장해야 돼요. 종중원들이. 그런데 그런 불편함 때문에 소송법에서는 실제 등기만 안 됐지, 설립등기 같은 것만 안 해서 이 권리 능력이 없을 뿐이지 나머지는 실제로서 존재하니까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까지를 아울러 이해해 두세요. 그렇게 해보고요. 간수법의 효력에 대해서 보충적 효력 뭐 이런 얘기 등등. 그래서 민법 1조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여기 상법 이야기 나왔네. 여기다 적어줬네요. 상법 1조 아까 얘기했던 상사에 관해서 본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간수법에 의하고 상간수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해야 한다. 상법 1조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불문법으로서 판례법, 미국법은 영미법은 판례법주의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거기에는 성문법이 없는 건 아닌데 그 판례가 하나의 선례, 우리는 조문을 갖고 해석해서 어떤 사실에 적용하는데 그쪽은 판례를 가지고 그 선례에 따라서 사건을 해결하는 이런 판례에 따른 구속을 위주로 한 법체제이다라고 할 때 판례법 국가라고 우리가 하는 거죠. 미국 법 등이 주로 그런데, 그래서 이 로스쿨 체제도 그런 식으로 뭐 법정보라든지 어떤 도서실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한국식 로스쿨에도 그대로 뭐 맞는 건지는 이 체계가 좀 틀린 상태에서 그런 물적 시설이나 강의 방식까지도 그렇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난 조금 뭐 의문은 있는데, 하여튼 미국식의 로스쿨이니까 수업도 일반적인 종래의 강의식보다는 이게 질의응답식이라든지 소크라테스 메소드 같은 것을 이제 많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수업은 한국식, 대륙식 법 해석적인 이런 상태에서 미국식의 그 강의나 수업 이런 것이 딱 맞는다는 뭐 그런 확신은 없고, 대부분의 수업도 종래 강의식 비슷한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판례법이라고 할 때 판례는 판결하고는 구별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판례, 판결 그냥 같이 써도 되는데, 판례는 개개의 사건의 판단은 판결이고 그 판결 속에 뭔가 계속 다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부분은 판례라고 할 수는 있어요. 어떤 일정한 선례가 될 수 있는 내용은. 그렇지만 어떤 개개의 사건에서는 판결이라고 하지 그 자체는 판례라고 할 이것은 아니다. 뭐 그런 정도 용어 구별하고요. 민법 한편 185조가 뭐가 있냐면, 물건의 종류에서 물건의 종류라는 185조 물건법 첫 조문에서는 물건은 법률 또는 간수법에 의하는 애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어서 간수법을 요 물건법 영역의 물건의 종류에서는 성문법과 대등하게 규정하고 있다. 뭐 이 이야기네요. 그다음에 학설. 학설은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는 다수설, 소수설, 유력설 뭐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제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뭐 통설이라고 하고, 통설은 대부분 판례하고 일치할 가능성은 높지만 꼭 그런 건 아닌 뭐 이런 상황이고, 실제 로스쿨 교육에서는 학설은 조금 뒷전이 된 감은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때도
연구자, 이론가, 학설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완전히 무시하고 뭐 이 실무교육이라고 해서 판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 익힐 건 아닌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한 바가 있어요. 통설은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보는 데 대해서 크게 이견이 없는, 그래서 일반적인 입장으로 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판례하고 일치할 확률이, 판례 입장과 일치할 확률이 높아요. 유력설은 어떤 유력한 입장, 학자가 주장하는 건데 다수설은 어떤 주장하는 사람의 명수랄까 수적인 입장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럼 유력설과 다수설, 소설은 뭐 누가 어떤 식으로 구별을 하느냐, 딱히 그건 없어요. 그냥 대충 정하는 건데, 누가 그래서 저번 때 얘기했듯이 뭐 세봤느냐, 다 세봤느냐, 안 세봤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죠. 실제 과거 시험 문제는 되게 심플했어요. 이런 정도였었어요. 과거 시험 문제 봐봐요.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건 뭐 가정의뢰 준칙 없어지지 않았나 뭐 모르겠는데, 이거 언제쯤 문제인데, 이게 정답으로서의 의미를 찾지 말고 이런 식으로 있었네요. 가정의뢰 준칙이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언제쯤 문제인지 모르겠네. 일단 일단 영미법, 커먼러라고 부르는 이유 등등 쭉 보세요.